북한 전역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김씨 일가 특별 생활구역을 관리하던 1급 내부 인물이 스법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한 관리원이 아니라 김정은 가족의 일상식단 비밀, 이동 경로까지 모두 알고 있는 절대 접근 금지 구역의 최상위 열쇠 보유자였습니다. 보위부는 즉시 멸종 명령 수준의 비상령을 발동했고 국경은 몇 시간 만에 봉쇄되었습니다. 내부 배신자 발생이라는 단어만으로도 평양 상층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상위 1%만 드나들 수 있는 생활구역의 관리자였던 그는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을 걸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들고 나온 한 가지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감동 스튜디오에서만 들을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됩니다. 인간은 두려움 앞에서야 비로소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남쪽에 와서야 이해했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늘 침묵 속에 살았고 제 감정조차 들키지 않기 위해 얼굴을 굳히며 버텼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의 작은 방에서 과거를 떠올리면 숨이 가빠집니다. 제가 감추고 살아온 시간들이 생각보다 훨씬 길고 훨씬 깊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박현진, 41살. 그리고 저는 북한에서 김씨 일가의 생활을 관리하는 특별생활구역 담당 관리원이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알고 있는 폐쇄적인 공간, 그 안에서 저는 최고위층의 식탁과 침실, 이동 경로와 비밀 통로를 관리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특권층이라고 말했지만 그 자리는 특권이 아니라 감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제가 숨쉬는 방식까지 누군가의 허락 아래에 놓이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특별생활구역은 늘 정적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소리 하나, 발자국 하나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공간. 저는 그곳에서 음식을 올리는 순서, 물잔의 각도, 서류의 위치까지 정해진 규율에 맞춰야 했습니다. 규율에서 벗어나는 순간 문제가 된다는 것을 모든 직원이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사람은 그 다음 날 사라졌습니다. 누구도 이유를 묻지 않았고 누구도 그 이름을 다시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잔혹한 경고였습니다. 저는 늘 조심했습니다. 말수를 줄이고 표정을 지우고 동료들과도 눈을 오래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은 사소한 움직임도 기록했고 그들의 시선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제가 관리하는 구역을 조용히 둘러봤고 그럴 때마다 제 심장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늘은 누가 없어지게 될까? 그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은 그 안에서 정해진 틀 안에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을 했고 명령을 따랐고 하루하루를 조심스레 버텼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제 안에 알 수 없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의 그림자 아래서 살아도 된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버텨왔는데 그 그림자가 점점 더 무겁게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누구도 제 삶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제가 매일 관리하던 그들의 세계와 저의 세계가 결코 섞일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잠식했습니다. 평양 외곽의 제 숙소는 늘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았고 밤이면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순찰하는 군인의 발자국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침대 끝에 앉아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혹시 오늘 밤이 내 차례일까?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제 심장은 그대로 멈춰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 공포 속에서 저는 점차 잠이라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눈을 감아도 늘 누군가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 뒷목이 서늘해지는 감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시작이 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는 너무 조용했고 너무 짧았지만 제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현진 동무, 조심해야 하오.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숨소리는 급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무슨 일이요? 하고 묻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절된 신호음만 이어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저는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구역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다는 직감, 제가 모르는 눈이, 제가 모르는 기록이 이미 저를 향하고 있다는 느낌. 그 전화 이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벽에 비친 제 그림자조차 낯설었고 문틈 아래 스치는 바람에도 온몸이 굳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누가 내 이름을 입 밖에 냈는가? 혹시 이미 늦은 걸까? 그 질문들이 가슴을 파고들었고 그날 이후 제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가 걸려오기 전 제 삶은 겉으로 보기엔 고요했습니다. 특별생활구역에서 일한 지 벌써 15년. 저는 그곳의 규칙과 흐름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점호를 받고 물자 현황표를 정리하고 하루 동안 이동이 예정된 숙소의 문과 창문을 다시 확인하는 일. 그 반복 속에서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살았습니다. 규칙을 지키면 살아남는다.
메이. 그 말은 저에겐 신앙과도 같았습니다. 평양 외곽의 작은 집에서 홀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시절도 그리웠습니다. 가난했지만 어머니의 숨소리가 항상 가까이 있었고 저를 꾸중할 때조차 눈빛엔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진아, 말은 조심해서 해야 한다. 세상은 네 편이 아니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 경고가 어떤 의미인지 다 알지 못했습니다. 관리원으로 발탁된 것은 26살 때였습니다. 보위부 요원 둘이 집을 찾아왔고 어머니는 순간 몸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상과 달리 부드러운 말투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당신은 국가에 큰 도움이 될 사람입니다.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될 겁니다. 그 말은 명예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걱정 어린 눈빛마저 그때만큼은 제게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특별 생활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철저했습니다. 식사 때의 예절, 보고할 때의 자세, 복장 규율, 말투, 심지어 걸음 속도까지 세세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율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제겐 자연스러웠습니다. 정해진 길만 걷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위험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누군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스스로를 안전한 사람이라고 속이며 살았습니다. 같은 구역에서 일하는 동료들도 대부분 말을 아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 가족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지나치게 친절하거나 말을 걸면 오히려 불안이 생겼습니다. 너무 많은 말은 서로에게 위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밥을 먹고 조용히 헤어졌습니다. 침묵이 우리의 안전망이자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그 생활 속에서도 작은 기쁨을 찾았습니다. 아침마다 멀리서 보이는 산 능선의 윤곽,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의 소리, 그리고 아주 가끔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같은 것들. 그런 일상이 제게는 정상성이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구역 주변에 배치된 경비 인원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은 군인들이 순찰을 돌았고 보위부 요원들의 발걸음도 눈에 띄게 잦아졌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상부에서 떨어지는 지시는 늘 두루뭉술했고 질문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행사 준비인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피어올랐습니다. 며칠 뒤 구역 내에서 사용하던 출입증이 갑자기 교체된다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설명되지 않았고 직원들은 모두 새 출입증을 받으러 줄을 섰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나? 그는 주변을 살피며 짧게 답했습니다. 모른다고 하는 게 좋소. 그 말은 경고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 뒤에서 흔들리는 그의 눈빛이 더 불안했습니다. 그 시기 어딘가에서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일상은 그대로였지만 공기의 흐름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졌고 관리구역의 문이 평소보다 더 세게 잠겼습니다. 심지어 식당의 분위기마저 차가웠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나는 규칙대로 움직이고 있다. 문제될 일은 없다. 그 말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제 삶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 평온은 진짜 평온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했기 때문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던 것입니다. 제가 눈치채지 못한 채 그 폭풍은 이미 제 주변을 천천히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전화 한 통이 울리던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기운은 전화가 오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기운을 불길함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전에 무시해버렸습니다. 특별생활구역의 하루는 항상 규칙적이었기에 작은 변화 하나도 금세 눈에 띄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공간의 소음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료들의 발걸음도, 부엌에서 나는 금속 소리도, 순찰병의 목소리도 모두 조심스럽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그 침묵을 느낀 날, 저는 식재고를 정리하던 중 복도 끝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보위부 요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냉담했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태도가 너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레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가슴에 가까이 붙였고 그에게 인사라도 해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그때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박현진 동무지.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뭔가 확신에 찬 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는 미세하게 턱을 끄덕였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얼굴을 기억하려는 듯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구역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그 시선은 계속 제 뒤에 붙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점심, 식당에서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 앉던 동료 강철수 동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은 적었지만 성실한 사람이었고 제가 구역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소리 없이 조언을 건넨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밥을 먹던 후배에게 물었습니다. 강 동무는 왜 안 왔나? 후배는 숟가락을 멈춘 채 잠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 후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침 점호 이후 다시 못 봤습니다. 묻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그 말은 평범한 경고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을 세게 건드렸습니다. 아침엔 분명 그를 봤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줄을 서 있었고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출입증을 내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늘 같았고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몇 시간 만에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이럴 때 저는 스스로에게 항상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괜찮다. 나한테 일어난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그 말이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강 동무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고 마치 그가 원래 없었던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불안을 불러왔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이상이 생겼습니다. 출입구 쪽에서 작업 중이던 경비병들이 갑자기 무언가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물품인지 볼 수는 없었지만 나무 상자들은 모두 봉인 테이프로 단단히 감겨 있었고 보위부 요원들이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누군가가 작은 질문이라도 하면 바로 징계받을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나? 동료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모르오. 하지만 요즘 상층부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말은 문득 에스피네을 타고 올라오는 차가운 감각을 만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상황은 더 기묘해졌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순찰병이 구역 주변을 돌았고 어둠 속에서 비추는 손전등 불빛은 더 자주 제 창을 스쳤습니다. 캄캄한 방 안에서 저는 가만히 앉아 그 불빛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하나의 빛이 사라지면 곧바로 또 다른 빛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며칠간 이어졌고 저는 그때부터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졌습니다. 수돗물이 떨어지는 소리에도 놀랐고 복도에서 나는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느낌, 그 정체를 알 수 없다는 불안이 제 가슴에 서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출근하려고 숙소 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문 바로 아래에 낯선 종이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구겨지지 않았고 누가 일부러 조심스레 둔 것처럼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폈지만 복된 아무도 없었습니다. 쪽지를 펼치자 단 4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조심하라. 24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필체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글씨의 흔들림을 보니 서두른 사람이 적은 듯 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24시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인지, 혹은 24시간 동안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인지, 그 어느 쪽도 무섭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쪽지를 완전히 쥐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종이를 재빨리 주머니에 넣고 옆을 다시 살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고 제 발걸음은 평소보다 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지? 네. 왜 하필 나에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오른 질문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쪽지를 발견한 다음 날 구역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말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침 점호가 끝난 직후 저는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보위부 차량 2대가 생활구역 안쪽까지 깊숙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이 이곳까지 들어오는 일은 오직 단 한 가지 상황에서만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문제가 되었을 때 그 차량에서 내린 요원들은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평소의 무심한 표정이 아니라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 확실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인사를 하지 않았고 주변을 둘러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스치는 것만으로도 등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오전 오래도록 자리를 지키던 서무 담당 김정원 동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제일 먼저 출근해 서류를 정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자리에 놓인 서류철은 어색할 만큼 깔끔했고 연필 한 자루까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깔끔함이 오히려 불길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정리해둔 듯한 느낌. 저는 조심스럽게 옆자리 동무에게 속삭였습니다. 김 동무는 어디 갔나? 그는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이름을 말하지 마시오. 그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처럼 제 심장을 스쳤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침묵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지만 이렇게 빠르고 단단한 반응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완전히 지워진 사람에게만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보위부 요원들은 식당 주변을 빽빽하게 메웠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누군가를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대상을 확인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밥을 뜨는 손이 떨렸고 식판을 제대로 잡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동료들은 아무도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는 것조차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생활구역 내 창고 3동이 갑자기 폐쇄됐고 안으로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자물쇠는 두 겹으로 잠겨 있었고 문 앞에는 총을 든 군인 둘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이상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냄새, 누군가 안에서 서둘러 뭔가를 치웠던 흔적처럼 느껴지는 미묘한 공기 흐름. 그 공간에서 무엇이 사라졌는지 혹은 무엇이 발견됐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일지도 모른다는 감각이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을 때 복되는 낮에 보지 못했던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표정 없이 저를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오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박현진 동무.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예, 무슨 일입니까? 그는 제 대답을 듣지도 않은 채 제 뒤편 숙소 문을 흘끗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냉담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요즘 조심해야 하오. 그 말을 남긴 남자는 뒤돌아 걸어갔고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내게... 쪽지, 사라진 동료들, 폐쇄된 창고, 보위부의 갑작스러운 움직임,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제가 있다는 확신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불을 끄고 앉아있던 저는 숙소 밖에서 미세한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2명쯤 되어 보이는 목소리였습니다. 확인됐나? 아직. 하지만 움직임이 있다더군. 위에서 관심을. 그들은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그 끊긴 문장 사이에서 저는 진실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위에서 관심을. 그 말은 곧 위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움켜쥐고 숨을 죽였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어쩌다 이런 관심을 받게 된 걸까? 내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가 나를 향해 의심을 쌓아 올리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의심을 누가 시작했을까? 밤이 깊어질수록 공포는 형태를 갖춰갔습니다. 어둠은 단순한 밤의 그림자가 아니라 나를 향해 다가오는 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내 주변에서 무언가가 확실히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누군가가 사라지고 보위부가 나타나고 낯선 사람이 경고를 남기는 이유는 단 하나뿐이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제 안에서 작은 균열이 크게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보위부의 움직임이 계속 거세지던 어느 저녁,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창고 쪽 점검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고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동무. 낯선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돌아보니 오랫동안 같은 근무지에서 묵묵히 일해온 정혜수 동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말이 적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먼저 말을 거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저는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왜 그럽니까? 정혜수 동무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제가 가던 길과 반대 방향의 작은 창고 쪽으로 걸어가며 손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잠깐만, 여기로 와보시오. 그 말투는 평소보다 훨씬 급했고 그의 걸음에도 망설임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본 후 조심스럽게 그를 따라갔습니다. 창고 뒤편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움직임이 심상치 않소. 박동무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동료라 해도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는 척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오? 그는 제 표정을 읽으려는 듯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나게 속삭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어. 그 말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누군가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공포는 실체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혜수 동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사라진 사람들, 다 박동무랑 가까웠던 사람들이요. 순간 귀에서 심장이 뛰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김정원 동무, 강철수 동무, 그들은 모두 제 업무와 자주 교류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무 잘못도 없다. 그런데 왜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사라지는가? 이 질문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침묵하자 정혜수 동무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 박동무. 누가 그러더이다. 상부에서 박동무를 주시하고 있다고.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려 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정확히는 몰라오. 하지만 누군가 당신을 보고 있어. 오래전부터.
그리고 최근 들어 그 관심이 더 강해졌어.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려 했지만 폐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정혜수 동무의 말이 환청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오래전부터.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이 말이 깨달음처럼 가슴에 쿵 하고 박혔습니다. 정혜수 동무는 한 걸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동무, 혹시 받은 게 있어? 누가 쪽지 같은 걸? 그 질문은 제 심장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주머니를 눌렀습니다. 쪽지는 아직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 없어.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피하고 싶었을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조심해야 하오. 누가 누구를 보고 있는지 모르는 세상이니까. 그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일부를 제게 넘기는 듯한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은 차갑고 머릿속은 더 차가웠습니다. 사라진 동료들, 책임자를 찾는 듯한 보위부의 움직임, 쪽지, 그리고 지금 들은 사실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말, 그 사실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저의 내면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는 스스로를 속이며 살 수 없었습니다. 규칙대로 하면 안전하다는 믿음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누군가가 내 주변을 지워가고 있고 그 다음은 나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고 어둠 속에서 작은 움직임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볼 때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허공이 나를 더 압박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 들리지 않는 발걸음, 기록되지 않은 손길이 내 주변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알고 있기에, 무엇을 보았기에 그들이 내게 관심을 갖는 걸까? 그리고 그 관심의 끝은 어딜까?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너무 무거웠고 대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 삶을 지탱해온 침묵은 이미 균열을 넘어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혜수 동무의 경고 이후로 제 일상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구역의 모든 길이 좁아지는 느낌이었고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 문이 닫히는 소리, 발자국이 멈추는 소리, 그 모든 것이 마치 저를 향한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더는 평범하게 숨 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공기가 눅눅하고 무거웠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구역 끝 담장 근처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멀리서 제 쪽을 보며 서 있는 사람, 바로 강철수 동무였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보이지 않던 그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가 사라졌다고 모두가 말했는데 어떻게, 왜 여기 있는가? 저는 조심히 다가갔습니다. 강동무! 그는 떨리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소. 잠깐만, 여기로. 그는 담장 뒤에 어둑한 골목으로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그의 얼굴은 헬쑥했고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도망다닌 사람처럼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려움 반, 놀람 반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어디 있었어? 모두들. 그는 말을 끊었습니다. 조용히. 여기서 큰 소리 내면 둘 다 끝이요. 그 말은 제 등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저는 숨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잠시 주변을 확인하더니 낮고 빠른 속도로 말했습니다. 보위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 아주 오래전부터. 이 말은 이미 들었던 말이지만 사라졌던 사람이 직접 말하는 순간 그것은 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나를? 강철수 동무는 입술을 씹으며 말했습니다. 창고 3동에서 누군가 무언가를 꺼냈어. 그리고 그 물건이 당신과 연관됐다는 말이 돌고 있어. 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나와 무슨...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뭘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당신이 뭔가를 알고 있다고 믿는 게 문제. 그 말은 더 깊은 절망처럼 제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제가 했다고 믿는 그 순간 저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강철수 동무는 마지막으로 남은 힘을 짜내듯 말했습니다. 박동무, 여기서 살아남고 싶으면 이제 선택해야 하오. 저는 숨을 멈춘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선택 말이오? 그는 제 어깨를 꽉 잡으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도망치시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소. 그 말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도망기라니, 탈북. 나는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건 죄이며 반역이며 멸족에 해당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내 삶은,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은. 저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 강철수 동무는 절망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곧 당신도 나처럼 사라질 것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진실이 박혀 있었습니다. 사라졌던 그가 말하는 사라짐,
그가 경험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말은 너무 생생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보이부 순찰이었습니다. 강철수 동무는 눈을 크게 뜨고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가시오. 당장.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숙소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와 문을 닫는 순간 제 다리는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손은 자신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정혜수 동무의 경고, 쪽지, 사라진 사람들, 그리고 방금 들은 말, 도망치지 않으면 끝이다. 나는 정말 도망쳐야 하는 것인가? 이곳에서 벗어날 수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어머니는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희미한 형체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남아있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내일은 존재할까? 강철수 동무와의 만남 이후 구역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변화는 이미 시작되어 있었고 나는 그제야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부터 누군가 계속 내 숙소 앞을 지나갔습니다. 발걸음은 일정한 간격으로 멈추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면 발끝이 문 앞에 머무르는 시간조차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어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보이는 순간 그것이 의심의 증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벽에 비친 그림자가 길어졌다. 짧아지는 것만으로도 몸이 굳었습니다. 불을 켜면 누군가가 볼 것 같았고 불을 끄면 누군가가 더 가까워지는 듯 했습니다. 방 안은 그대로인데 나는 이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보이부 요원 2명이 제 출입증을 유난히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표정이 없었지만 그 무표정 속에 감정보다 더 깊은 질문이 숨어있는 듯 했습니다. 박현진 동무, 요즘 근무는 무탈하오.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말의 의미는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내 움직임을 알고 있다. 나는 침착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하지만 요원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린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흔들림은 경고 같았습니다.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창고 쪽으로 이동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시선을 내게서 급히 거두었고 누군가는 아예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나는 점점 고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입 밖에 냈고 그 말이 구역 전체에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점심시간에도 아무도 제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는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테이블을 비켜 앉는 모습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나는 애써 모른 척하며 밥을 먹었지만 목으로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불안은 이미 일상에 깊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업무 보고를 위해 사무실로 들어갔을 때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정리한 방식이 아니라 누군가 다시 펼쳐보고 덮은 흔적, 종이 끝이 아주 미세하게 구겨져 있었고 순서도 일부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나는 싸늘한 감각을 느끼며 서류철을 다시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장에서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표시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연필로 찍힌 동그라미 하나, 내 이름 옆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표시는 누구에게도 설명되지 않지만 누구나 한 번쯤 들은 적 있는 대상자 표시였습니다. 나는 서류를 덮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은 뛰지도 않고 쉬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나는 이미 선택지를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정혜수 동무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박동무, 괜찮소? 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동무, 누가 내 서류를 건드렸소? 그는 한숨을 내쉬며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시작됐구려. 그의 말은 차갑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럿의 발소리, 일정한 박자, 훈련된 걸음, 두려움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정혜수 동무가 급히 창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나가지 마시오. 어디든 숨어 있으시오.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무슨 일이? 그가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대상이 정해졌다는 뜻이요. 그 말은 거의 속삭임이었지만 내 가슴에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나는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정혜수 동무는 마지막으로 내 손에 작은 종이를 쥐어주었습니다. 혹시 이 상황이 오면 쓰려고 준비해둔 것이요. 지금은 묻지 말고 움직이시오. 그 종이는 얇았고 접힌 횟수가 많았습니다.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종이의 감촉은 너무도 현실적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무실 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박현진 동무, 안에 있습니까? 보위부 요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혜수 동무는 눈을 크게 뜨며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지금
나는 숨도 내쉬지 않고 방 안쪽 작은 비상문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문을 조용히 열고 몸을 밀어 넣는 순간 사무실 문이 강하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숨을 죽이며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기 전에 내 앞길은 남아있는가? 비상문 뒤 좁은 공간에서 숨을 죽인 채 서 있을 때 바깥의 소리가 모든 감각을 파고들었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방 안을 뒤지는 소리, 서류를 넘기는 소리,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없습니다라 말하는 소리, 그 모든 것이 멀리 있는 듯하면서도 내 귓가 바로 앞에서 울리는 듯했습니다. 나는 작은 틈 사이로 방 안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한 사람이 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정혜수 동무였습니다. 그는 보이부 요원들에게 차분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는 분명 이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동시에 너무 정확했습니다. 너무 정확해서 의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요원 하나가 서류철을 들고 말했습니다. 여기 표시가 되어 있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다른 요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부 지시입니다. 대상자 현재 행방 파악이 최우선이라고. 대상자, 그 단어는 내 정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나는 이미 조사 대상이 아니라 제거 대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정혜수 동무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혹시 창고 쪽은 확인했습니까?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 속에 묘한 뉘앙스가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어디를 찾으라고 유도하는 듯한. 요원들이 방을 나서며 정혜수 동무도 함께 이동했습니다. 발자국이 멀어지고 문이 닫히자 나는 비상문 안에서 조용히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끝에서 걸리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혜수 동무가 날 돕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보이부에게 넘기고 있는 것인가? 그 의심은 내 폐를 짓눌렀습니다. 잠시 뒤 나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비상문을 열고 숙소 쪽으로 향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기 위해 발끝을 세웠고 숨소리조차 삼켰습니다. 복도를 지나 숙소 문을 열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제 앞을 덮쳤습니다. 내 방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고 옷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불은 찢어져 있었고 벽에는 손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들은 명백히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책상 위 조용히 놓여있는 한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문서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문서를 펼치자 잊혀진 듯한 이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박연수. 그 이름은 나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몇 년 전 아버지가 사고로 사망했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아무 설명도 이유도 없이 그때 나는 그 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문서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반입 금지 기록물 유출 사건 관련자. 나는 손에서 문서를 떨어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단순한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기록물, 즉 국가 최고위층이 숨기고자 하는 무언가에 연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정혜수 동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상부에서 박동무를 주시하고 있어. 아주 오래전부터.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내가 아니라 아버지 때문이었다. 나는 벽에 손을 짚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뇌가 얼어붙은 듯했고 다리는 힘을 잃었습니다. 한없이 낮게 자문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왜? 그때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볍지 않은 발걸음. 내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입니다. 낯선 목소리, 그리고 뒤이어 익숙한 목소리. 정혜수 동무였습니다. 확실합니까? 보위부 요원이 묻자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예.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믿었던 유일한 동료, 나를 경고해주던 사람, 그가 나를 넘겼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보위부가 찾던 기록물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며 그들이 진짜로 찾고 있던 것은 그 기록물의 존재를 알고 있을지 모르는 사람, 즉 나였다. 나는 아버지의 죄를 이어받은 대상이었고 그들은 오랫동안 나를 감시해왔으며 이제는 마침내 손을 뻗은 것이었습니다.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나는 숨을 삼키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끝나는가?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던 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창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심장은 이미 뛰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두드리며 지금 움직여라 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리기 전 나는 창문을 밀어 몸을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야 한다는 감각 하나만이 나를 끌어당겼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충격이 발목을 찢는 듯했지만 아프다는 느낌은 뒤로 밀렸습니다. 나는 곧바로 몸을 일으켜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뒤에서 요원들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도주했다. 주변 봉쇄하라. 그 외침이 밤 공기를 찢어놓았습니다. 나는 그림자처럼 달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창고 뒤편, 오래된 담장, 풀숲, 작은 배수로 그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보이부의 손이 닿기 전까지는 한순간의 정지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숨죽여 숨어 있다가 나는 비로소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다.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선 이곳을 떠나는 수밖에 없다. 탈북. 그 단어 하나가 머릿속에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너무나 무거운 공포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탈북을 시도한다는 것은 곧 죽음과 맞서는 일, 성공해도 지옥, 실패하면 처형, 그러나 머물러도 똑같이 끝이었다. 나는 밤새 구역 주변의 길을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소, 경비교대 시각, 어두운 구간, 담장의 높이, 감시각. 수년간 그곳에서 근무하며 머릿속에 자연스레 저장된 정보들이 처음으로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어머니, 나는 무릎을 끌어안고 어둠 속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집, 나에게 늘 조심하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 그리고 수년 동안 보지 못한 그 얼굴. 나 혼자 떠나면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가? 그 질문은 차라리 칼날처럼 아팠습니다. 그러나 냉정한 현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보이부가 나를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어머니 역시 위험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잡히면 어머니도 안전하지 않았다. 그게 북한의 법칙이었다. 나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떠나야 하는 이유와 떠날 수 없는 이유가 계속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가까워질수록 한 가지 결론만이 남았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어머니를 지킬 기회조차 사라진다. 나는 작은 메모지에 글을 남겼습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살아남아 꼭 다시 찾겠습니다. 그 글씨는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나를 국경까지 데려갈 브로커. 나는 정혜수 동무가 마지막에 쥐어준 얇은 종이를 떠올렸습니다. 그 속에는 작은 숫자와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용, 평양 인근에서 밀수와 정보 이동을 도운다는 소문이 파다한 인물. 신뢰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었지만 지금 나에게 남은 선택지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은폐된 공중전화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구역 외곽에 오래된 창고 뒤에 있었고 밤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새벽 안개 속에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뚝뚝뚝 신호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요? 나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박현진이요. 정혜수 동무가 당신을 찾으라고 했어. 잠시 침묵. 그리고 내가 왜 당신을 도와야 하지? 냉담하고 날선 목소리.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진 정보가 당신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요. 그 말은 절반의 거짓이었지만 그 절반의 거짓이 내 생명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다. 강용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 두만강 근처까지 나올 수 있겠어. 나는 긴장으로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가능하오. 그는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좋소. 난 실패하면 나는 당신을 몰랐던 사람이요. 그 말은 차갑지만 솔직한 경고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나는 진짜 마지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필요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물 한 병, 낡은 외투, 작은 손전등, 그리고 아버지의 문서. 무게는 가벼웠지만 그 속에는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숙소를 돌아봤습니다. 어둡고 눅눅한 방, 벽에 남은 손자국, 찢어진 이불, 나를 지켜주지 못한 공간, 그리고 나를 집어삼키려 했던 공간. 나는 마지막으로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야 한다. 문을 닫는 순간 그 소리는 마치 이곳과의 모든 인연을 끊는 듯 울렸습니다. 두망항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어둡고 길었습니다. 구역을 빠져나온 뒤 나는 숲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발밑에 나뭇가지를 밟을까 두려워 숨조차 깊게 쉬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스치는 소리마저 누군가의 기척처럼 들렸습니다.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았지만 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붙잡힐 것 같았습니다. 강용이 말한 약속 장소는 오래된 펌프장이었습니다. 그곳은 수년째 버려져 사람의 발길조차 닿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나는 가슴을 움켜쥔 채 그곳에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에서 빛 한 줄기가 보였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속삭였습니다. 강용인가? 어둠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늦었어. 그는 곧바로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단단한 외투, 검은 모자, 거친 숨. 그의 첫 인상은 믿음보다는 경계였습니다. 당신을 데려갈 이유는 아직도 모르겠소.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내 얼굴을 스쳤습니다. 나는 그 시선을 견디며 말했습니다. 살아야 하오. 그리고 당신도 나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게 있을 거요.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턱을 끄덕였습니다. 좋소. 하지만 내 말대로 따라오시오. 명령을 어기면 바로 버리고 갈 것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 우리는 숲길을 가로질러 강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조차 흐려져 발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용은 절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멈춰. 숨 쉬지 마.
짧고 단단한 명령뿐 강 근처로 다가갈수록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얼음 냄새, 젖은 흙 냄새, 쇠처럼 차가운 물의 기운이 공기를 찔렀습니다. 나는 떨리는 숨을 겨우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만강이 가까워질수록 순찰의 기척도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움직였습니다. 강룡이 손을 들었습니다. 멈춰. 우리는 낮은 덤불 속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불빛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지만 때때로 멈췄습니다. 마치 숨결을 쉬듯. 그리고 방향을 틀어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호흡이 억지로 끊어지며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의 발자국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불빛이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거기 누구 있나? 짧고 날카로운 목소리. 갑자기 주변이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나는 숨을 참으며 강룡을 바라봤습니다. 강룡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불빛이 덤불 위로 움직였습니다. 빛이 내 옷자락 끝을 스쳤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짧은 순간 후 방향을 틀고 다시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멀어지는 순간까지도 나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지금이요. 강룡이 속삭이며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강을 건널 거요. 두망항은 상상보다 더 넓고 더 차가웠습니다. 얼음이 깨질 듯한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고 그 위를 건너려면 용기가 아니라 천을 잃을 각오가 필요했습니다. 강룡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물속에 오래 있으면 죽소. 하지만 멈추면 바로 잡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얼음 가까운 얕은 구간을 선택해 조심스럽게 발을 넣었습니다. 물이 다리를 감싸는 순간 온몸이 칼날에 베이는 듯했습니다. 숨이 절로 끊겼습니다. 비명을 참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빨리 움직여. 강룡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물을 밀어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손은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았고 발은 감각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강 한가운데에서 조류가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잠깐 중심을 잃자 물속으로 몸이 끌려갔습니다. 잡아. 강룡이 내 팔을 붙잡아 강하게 당겼습니다. 나는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당. 물 위로 튀는 파편. 순간적으로 우리는 몸을 숙였습니다. 발견됐어. 서둘러. 강룡의 고함은 절박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다리로 마지막 힘을 짜내며 강을 건넜습니다. 숨이 터질 듯했고 폐는 얼음 조각처럼 아팠습니다. 마침내 강 건너편 흙을 밟았을 때 나는 그대로 무너져 쓰러졌습니다. 몸은 젖었고 손은 떨렸으며 머리 위에서는 여전히 함성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사실만이 명확했습니다. 나는 국경을 넘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삶의 절반이 사라지고 또 다른 절반이 시작되었습니다. 두망항을 건넌 직후 나는 거의 기절한 사람처럼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손과 발은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럽고 눈꺼풀을 뜨는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거칠게 내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일어나시오. 아직 끝난 게 아니오. 강룡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고 내 팔을 끌어당겼습니다. 나는 겨우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쉬자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잘랐습니다. 지금 쉬면 죽소. 이건 추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곧 저쪽 강둑으로 내려올 것이요. 나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남은 힘을 끌어모아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은 너무 차가웠고 젖은 옷은 내 몸에서 천을 계속 빼앗아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이 모든 선택이 끝나버릴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강에서 멀어질 때까지 오랫동안 걷고 또 걸었습니다. 물소리가 사라지고 군화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쯤 강룡이 마침내 속도를 늦췄습니다.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시오. 나는 나무에 기대 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몸이 떨리는 것은 추위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국경을 넘어왔다는 사실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얼마 후 강룡이 작은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이것저것 챙겨온 것들이요. 약간의 마른 빵과 물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물 한 모금을 삼키는 순간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목을 타고 천천히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강룡의 표정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중국 쪽 조선족 마을로 갈 것이요. 거기까지 가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요.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당신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오. 나는 숨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이오? 그는 주위를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보이부가 당신 어머니에게 갔다는 말이 들렸어. 그 말은 내 가슴을 단박에 무너뜨렸습니다. 숨이 걸리고 눈이 흐려졌습니다. 어머니,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사라진 뒤 집에도 들이닥쳤다고 하오. 지금은 어디로 끌려갔는지 아무도 모른다오. 나는 그 말을 듣고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심장이 아파서가 아니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눈물이 올라왔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울어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내 등을 토닥이며 조심해서 살아라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 그때 나는 그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야 그 말이 내게 남긴 마지막 유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떠나서 어머니까지.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강룡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아있었다면 결과는 똑같았을 것이요. 지금이라도 살아있어야 하지 않겠소. 살아야 돌아갈 기회가 생기오. 그 말은 잔인했지만 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하늘의 별빛이 희미하게 떠오를 때쯤 작은 산촌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룡은 그중 허름한 집 한 채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고 안에는 조선족 노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또 왔나? 노인은 담담하게 말했고 강룡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용히 묵게 해주시오. 하루만. 노인은 내 얼굴을 보더니 짧게 말했다. 힘들었겠네. 들어오라. 나는 따뜻한 방 안에 들어선 순간 그제야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누가 울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 몸 어딘가에서 갑자기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껏 견뎌온 공포와 추위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따뜻한 물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손을 감싸는 온기가 너무 낯설어 순간 더 크게 울 뻔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숨을 들이마시며 스스로를 붙잡았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안 된다고. 앞으로 더 긴 길이 남아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살아서 돌아갈게요. 꼭 다시 찾을게요.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리지 않았지만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첫 기도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월세방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벽지는 오래됐고 창문은 겨울이면 찬바람이 새어 들어옵니다. 가끔은 지하철 소음이 너무 크게 들려 잠을 깨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는 여전히 믿기지 않을 만큼 소중합니다. 누구도 내 문을 두드리지 않고 누구도 내 발걸음 소리를 기록하지 않고 누구도 내 그림자를 감시하지 않습니다. 남쪽에 도착한 지 벌써 몇 해가 흘렀습니다. 하나원을 거쳐 하나센터에서 교육을 받았고 조심스럽게 일을 찾아 작은 공장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평범한 삶이라는 것을 그제야 배웠습니다. 기상시간을 스스로 정하고 가고 싶은 곳을 스스로 선택하고 무엇보다 웃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러나 자유가 모든 것을 치유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밤이면 아직도 두만강의 냉기가 배 속을 파고드는 듯하고 보위부의 손전등 불빛이 창밖을 스칠 때 느끼던 공포가 문득문득 되살아납니다. 길에서 군복을 입은 사람을 스쳐 지나가면 몸이 먼저 굳습니다. 그것은 내가 겪은 시간이 남긴 그림자입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소식은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도착 후 여러 경로로 알아보려 했지만 북한에서 끌려간 사람들의 행방은 쉽게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녀도 국경을 넘어왔을 수도 있다.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처럼 말해주었지만 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내가 떠나는 순간부터 나 대신 고통을 떠안았다는 것을. 그것이 지금도 내 가슴에 놓인 가장 무거운 돌입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살아야 한다. 살아있어야 언젠가 다시 찾을 수 있으니까. 남쪽에서의 생활은 느리지만 꾸준하게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나는 작은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고 사람들과 말하는 방법도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 억양이 다르고 말투가 어색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가게 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사람은 천천히 변하는 거니까.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따뜻하게 덮었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일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내일을 생각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살아남는 것이 전부였고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위험했고 희망을 갖는 것은 금지된 사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작은 꿈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천천히 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겪은 일을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사람들, 내가 지나온 어둠, 그리고 내가 살아남아 마주한 빛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 기록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내 삶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나는 가끔 한강을 산책합니다. 강물은 조용히 흐르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고 떠듭니다. 그 모습은 너무 평범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나는 그 강가에 서서 두만강을 떠올립니다. 그 차갑고 잔인했던 강, 나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결국 나를 살려준 강.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어머니,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나는 여기서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꼭 다시 만나러 갈게요. 내 삶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미래도 분명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나는 압니다.
사람은 때로 모든 것을 잃어야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찾는다는 것을. 나는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하루겠지만 나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하루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하며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